3. 폐기물 처리. 오늘부터 폐기물 처리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폐기물 특성. 우선은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데요. 이게 법으로 이제 기준점이 있는 내용이라 이 1일 300kg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주거용 생활 폐기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 폐기물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내용은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류는 이제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과 가정이 아닌 소규모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제,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을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의 생활,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 배출시설계. 배출시설계라고 하면 사업장 일반 폐기물인데 배출시설을 통해서 배출되는,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이나 또는 폐기물, 이런 시설을 통해서 배출되는 그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뜻하고, 비배출 시설계라고 하면 이런 그 배출 시설계가 아닌 그런 일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긴 한데 배출 시설이 아닌, 그러니까 배출 시설을 통하지 않고 발생하는 폐기물을 우리가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지정 폐기물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굉장히 오염도가 심각한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폐산, 폐유,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이제 의료 폐기물 등의 인체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얘네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폐기물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사실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기능사 수준에서는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산업기사, 그러니까 폐기물 산업기사나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긴 하거든요. 주로 이제 어떤 용어로 정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 폐기물이죠. 네, 그래서 배출시설계, 비배출시설계, 지정, 의료, 건설 폐기물, 이렇게 사업장 폐기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시설인데요. 폐기물 처리 시설은 크게 이제 재활용 시설과 중간 처분 시설과 이렇게 최종 처분 시설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설들에 어떤 시설이 해당되는지를 좀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재활용 시설은 중간 재활용 시설과 이제 종합 재활용 시설이 있다.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주시고, 그리고 중간 처분은 이제 최종 처분, 즉 매립을 하기 전에 이걸 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들을 뜻하는데요. 소각이 중간 처분 시설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 처분, 압축이나 파쇄나 분쇄를 시키는 처분 시설, 또는 화학적 처분 시설, 이거는 화학약품을 투여를 해서 처리하는 시설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생물학적 처분 시설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시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중간 처분 시설 안에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처분 시설은 매립이죠, 매립. 매립이 폐기물에서의 최종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숙지해 주시고, 예전에 시험 문제로 이제 폐기물의 6대 유해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1번 폐기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죠.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단독 및 공동주택으로 구별을 합니다. 소규모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냥 일반 폐기물입니다. 얘를 사업장 폐기물로 구별을 하지 않아요. 얘는 생활 폐기물이라고 우리가 해요.
생활 폐기물은 소규모 업체. 그래서 업체의 기준에 따라 보통 이제 300kg 이상이 됐을 때를 우리가 이제 사업장 폐기물의 내용으로 말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업체는 1일 300kg 이하일 때 얘네들은 생활 폐기물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나오죠. 네. 답은 3번입니다. 2번 폐유폐산. 이 폐유폐산이란 말만 나오면 그냥 지정 폐기물이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라고 했죠. 답은 1번입니다. 3번 폐기물 발생원 가운데 중간 처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처리 시설이 재활용 시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 처분 시설이 있고 그리고 최종 처분 시설이 있다고 했죠. 최종은 매립이라고 했습니다. 매립.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각이나 그리고 이제 뭐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이렇게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단형 매립 시설은 최종 처분 시설에 포함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사, 폐기물 발생량, 영향인자. 이 부분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요인이 이제 적용이 되는지를 숙지를 해두시면 좋고요. 예를 들면 도시의 규모는 이제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발생량이 많다. 생활 수준은 높을수록 많은 양을 발생을 시킨다.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숙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런 이제 재활용품의 회수 및 재이용률이 높을수록 발생량이 감소하게 된다거나 또는 이제 관련 법규가 발생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분쇄기 사용할 때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쓰레기통의 크기가 크면 발생량 많다고 그랬죠. 분쇄기 사용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제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법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색깔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시료 채취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시험 범위 개편된 내용에서 새로 추가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선 채취 도구와 시료 용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채취 과정에서 또는 보관할 때 침식되거나 녹이 나는 재질은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료 용기는 기본적으로 시료와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은 피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새면 안 되겠죠. 그리고 수분을 빨아들이는 특성도 없어야 된다. 그 정도. 밑에 보시면 이제 용기는 보통 무색 경질의 유리병을 쓰는데 이거를 갈색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노말핵산 추출 물질 6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 페비닐, 그리고 휘발성 저급 염소와 탄화수소류 실험을 하는 시료 채취에는 이게 빛과 반응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갈색의 경질 유리병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 막에는 이제 반응성이 없는 물질을 써야 되고요. 코르크는 안 쓴다고 해요. 왜냐하면 코르크가 첫 번째 다공질이라 흡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밀봉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얘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폐기물의 시료 채취 도구 및 시료 용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구로 녹이 쓰는 재질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흡착 발생하는 도구 피한다고 했죠. 휘발성 적급 염소와 탄화수를 실험할 때에는 갈색 유리병 쓴다고 했습니다. 갈색. 투명한 유리병을 사용하면 안 돼요.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이 시료의 채취 방법. 일반적으로 이제 단위 공정 순서대로 구분해서 채취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폐기물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혼합을 잘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체 혼합물의 시료를 채취할 때는
뭐 한 번에 일정한 양식을 채취를 해서 대표성을 띌 수 있게 해야 되고, 액상을 이제 채취를 할 때는 그 액상 시료가 낙하하는 그 최종 지점, 네. 그래서 최종 지점의 낙하구에서 흐르는 도중에 채취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콘크리트 고형 화물의 시료를 채취할 때는 5개의 스팟을 만들어서 각각 파쇄하고 그 양을 이제 100g씩 균등한 양으로 혼합을 해서 채취를 하는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은 소각시설에서의 소각재. 네, 이것을 어떻게 채취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가장 일반적인 내용은 이제 바닥재와 비산재 이 두 가지를 채취를 하는데 적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 수분을 함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시료를 채취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분이 포함될 때는 가능한 적은 양의 수분이 이제 포함될 수 있는 타이밍에 채취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속식 연소 방식의 소각재 반출 설비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연속식 연소 방식이라는 것은 24시간 동안 계속 연소하는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소각재를 이 시설 안에서 좀 채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반출 설비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바닥재를 저장하는 공간이나 비산재를 저장하는 공간 또는 운반 차량, 그리고 그 부지 내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는 그 쌓여 있는 야적 더미에서 층별로 채취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회분식 연소 방식의 소각재 반출 설비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회분식 연소 방식이라는 것이 일정량의 폐기물을 한 번에 시설 안에 집어넣고 이제 연소를 시키고 그다음 빼고 이렇게 한 번 일정량을 집어넣으면 이제 연속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처리가 될 때까지, 네, 그 다음에 폐기물이 유입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처리가 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소각재 반출 설비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제 운전 횟수에 따라 운전 시마다 매 2회 이상 채취를 하고요. 시료의 양은 1회에 500g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좀 공부를 해두세요. 자, 다음은 시료의 분할 채취법입니다. 여기서는 구획법, 교사법, 그리고 원추사분법 이 세 가지 이름에 대해서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고요. 제가 환경기능사 시험 문제 계속 보면서 이 방법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시험은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좀 폐기물 산업기사나 기사 쪽에 있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좀 간단하게나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획법은 말 그대로 구획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눈 구획에서 일정 양씩 뽑아가지고 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듭니다. 그 하나의 덩어리가 여기에서 20개 중에 20등분을 한 한 개의 덩어리와 비슷한 크기로 만드는 것을 구획법이라고 하고요. 교사법은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으로 이제 만들어요. 원추형으로. 그 다음에 장소를 옮겨서 또 원추형으로 한번 다시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료를 잘 이제 섞는다, 네, 균일하게 성분을 맞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원추로 만든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고 그 위에 시료를 계속 이렇게 쌓아요. 네. 그리고 나서 각 면에서 조금씩 일정한 양을 띄어가지고 2개의 원추를 또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버려요. 그러면 처음보다 절반의 크기인 원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정량의 크기로 작아질 때까지 계속 얘를 반복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추사분법은 처음에 이렇게 원추를 이렇게 쌓고요. 그리고 이제 장소를 바꾸어서 한 번 더 쌉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눌러요. 네, 압축을 시켜서 얘를 평평하게 만든 후에 4개의 조각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예를 들어 뭐 얘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
보면 2번, 4번 마주 보고 있는 것만 살리고 1번, 4번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시료로 만듭니다. 이게 원추 4분법이에요. 이 과정에서 이제 4분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원추 4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을 하죠. 문제입니다. 폐기물 시료 채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이 생성되는 단위 공정별로 구분해서 채취를 하죠. 네, 고상혼합물, 적당한 채취 도구 쓰고 일정량씩 채취한다. 맞죠? 액상혼합물은 최종 낙하구에서 흐르는 도중에 채취한다도 맞고, 네, 콘크리트 고형화물 시료 채취는 액상혼합물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상혼합물이기 때문에 고상혼합물 시료 채취 방법을 따르고 정확히 이미 5개의 소를 정한 다음에 그걸 파쇄를 하고 100g씩 균등한 양을 혼합해서 채취하는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2번 시료의 분할채취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사법, 구획법, 원추사분법 다 맞는데 적재차량 개수 분석법은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3. 폐기물의 측정 핵심이론 01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상 용어의 정의. 이 부분은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옵니다.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에서 감압이나 진공이라고 하면 이제 15mm 수은주 이하를 뜻한다고 하고요. 방울수는 20도씨에서 정제수 20방울을 적하할 때 그 부피가 1mm 되는 것.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라는 것은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할 때 그 무게차가 g당 0.3mg 이하일 때 정밀이 단다라고 하면 이제 밀양적으로 정확하게 측량 또는 화학적으로 측량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무게를 정확히 단다라고 하면 그 무게가 0.1mg까지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이제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에도 이 용어에 관한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꼭 암기를 해두세요. 1번입니다. 공정시험 방법에서 방울수라 하면 20도씨에서 정제수 20방울이라고 했죠. 20방울이 1ml가 되는 조건. 답은 3번입니다.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라고 하면 동일한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를 할 때 전후 무게차가 g당 0.3mg 이하일 때 여기서는 1시간 3mg 이 두 개만 암기를 하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핵심이론 02 강열 감량 및 유기물 함량 시험법. 이제 강열 감량이라고 하면 이게 말 그대로 그냥 강한 열이에요. 그래서 강한 열을 이용해서 그 폐기물을 600도씨 정도에서 연소시켰을 때 감소한 양을 측정하는 일종의 중량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기물 함량 시험법은 감열 감량에서 수분 함유량을 제외한 이 휘발성 고형물의 함유량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가 대부분 다 유기물이라고 하네요. 자, 강열 감량 측정하는 유기물 함량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시료에 이제 질산암모늄 25% 용액을 집어넣고요. 첫 번째가 이제 요 단계고, 그리고 가열에서 60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씨의 전기로 안에서 3시간 동안 강열을 합니다. 그리고 식혀요. 대시계 히터를 이용하는 것은 식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그 공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무게를 달아서 무게차로부터 이제 강열 감량과 유기물 함량이 어떻게 몇 %가 되는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석 기구나 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실험이 끝나면 이제 이 시료의 강열 감량과 유기물 감량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W2가 이제 도가니와 시료를 합한 무게입니다. 합한. 근데 강열 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료를 처음에 이제 올려놨을 때 무게고, 요거는 접시 무게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료 자체 순수 시료 무게라고 볼 수 있겠죠. 분모가. 그리고 분자는 W2 똑같고, 여기서 이제 강열 후의 도가니 또는 접시와 시료의 무게니까
처음에 순수 시료가 있는데 여기서 열을 가한 후에 이제 그 유기물을 소각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무기물만 남겠죠. 그러면 분자는 뭐가 되냐면 강열로 제거된 유기물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시료 중에 이제 강열로 제거가 되는 유기물이 이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이제 계산하는 이제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기물의 함량은 고용물분의 휘발성 고용물 곱하기 100으로 해서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1번 폐기물의 강열 감량 및 유기물 함량 시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백금제, 석영제 또는 사기제 도가니를 사용을 합니다. 온도는 600도씨 기준이라고 했죠. 시료는 전기로 안에서 3시간 강열한다고 했습니다. 3시간, 1시간 아닙니다. 답은 3번입니다. 2번 수분 고용물 함량 측정이 필요하지 않는 실험 기구. 자테스트는 이거 응집 조건 찾는 응집제 양 찾는 그런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강열 감량 및 유기물 함량 중량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시료를 황산암모늄이 아니라 질산암모늄, 그 퍼센트도 틀렸죠. 질산암모늄 그리고 25% 기준으로 넣고 가열을 하고 600도씨 전기로 3시간 강열, 이런 백금제, 석영제, 사기제 이런 것을 사용. 그 데시케이터는 강열 후에 그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수분으로 인한 어떤 실험에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핵심이론 03 폐기물의 입도 분포. 여기 지금 유효 입경과 균등 개수가 나오는데 결국 입자의 크기나 얼마나 입자들이 고른지에 대한 그 개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요게 이제 균등 개수 계산하는 식이에요. 예전에 한번 문제를 풀었던 기억은 나는데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출제된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기물에서 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폐기물 입도를 분석을 했다. 그랬더니 이제 입도 누적 곡선상 최소 입경으로부터 10%가 2mm, 40%가 5mm, 60%가 10mm, 90%가 20mm. 이게 뭐냐면 이제 무게가 10%가 통과하는 그 체의 입경이 그러니까 이 입자의 이 직경이 되겠죠. 그게 2mm고 무게 40%가 통과하는 입경은 5mm 그리고 60% 점점 커지잖아요. 입자 그 입경의 크기가 이 체의 크기가 그렇죠? 그래서 체의 크기를 기준으로 균등계수를 찾으려면 다른 건 필요 없고 60%와 10%에 해당하는 입경만 우리가 알면 돼요. 그래서 얘하고 요것만 저희가 알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D10분의 D60이니까 D10은 2mm고요. D60은 10mm잖아요. 그럼 균등계수는 온 겁니다. 이 균등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입자가 이제 고르게 크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답은 3번입니다. 핵심이론 공사, 함수율 계산. 함수율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수분 함량을 계산하는 공식은 젖은 폐기물의 무게분의 이제 물무게 비율을 찾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폐기물에 몇 퍼센트 있느냐 이렇게 찾는 거고, 이제 혼합 폐기물 같은 경우는 각각의 폐기물의 이제 성분의 무게 곱하기 성분의 함수율을 이제 다 더한 다음에 이제 전체 폐기물의 무게로 나누면 이제 수분 함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문제를 한번 푸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어느 도시 쓰레기를 분류해서 성분별로 수분을 측정한 결과 자, 음식물이 있고요. 요거는 30% 그리고 종이가 있습니다. 얘는 몇 퍼센트죠? 50% 그리고 금속이 있습니다.
얘가 20%인데 각각 수분 함량이 얘는 70%, 얘는 20%, 얘는 10%예요. 그럼 곱해서 요거를 다 시그마로 더하면 돼요. 그러면 30% 곱하기 이제 70% 하면 요거는 숫자로 바꿔줘서 곱했을 때 전체 100%에 해당하는 함수율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것만 숫자로 바꾸면 됩니다. 0.7 그리고 두 번째는 50 곱하기 0.2 세 번째는 20 곱하기 0.1이잖아요. 그럼 7, 3, 21이죠. 5, 2, 10입니다. 2, 1은 2죠. 그래서 다 더하면 33이 나옵니다. 그럼 33%가 답이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이것도 같은 문제니까 이 중량비와 수분 함량은 이제 숫자로 바꿔서 곱해서 다 더하는 시그마 값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1차 침전지에서 인발한 슬러지 함수율이 99%다. 자, 1차가 99%. 그리고 이 슬러지를 이제 함수율 97%로 농축했더니 부피가 33 큐빅미터래요. 그럼 이제 1차 침전지에서 인발한 이 슬러지의 전체 양은 얼마겠는가 이걸 구하라는 문제잖아요. 얘는 함수율을 구하는 공식을 하나 암기하시면 편합니다. V1 곱하기 100 마이너스 P1. 여기서 PV는 요건 이제 농축 전의 부피. 우리가 지금 모르는 값이죠. 요거는 이제 처음의 함수율입니다. 농축 전 함수율. 되죠? 그럼 얘는 V2 곱하기 100 마이너스 P2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는 이제 농축 후의 부피고 얘는 농축 후의 함수율입니다. 그러면 조건에 나와 있는 것을 다 넣어보면 V1 곱하기 100 마이너스 처음이 99%잖아요. 99는 요게 지금 33 큐빅미터라고 했습니다. 33 100 마이너스 97이죠. 네. 이렇게 하면 이건 1이잖아요. 그럼 V1는 33 곱하기 요거 3이죠. 3은 99 큐빅미터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이 문제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꼭 푸는 방법 숙지해 주세요. 핵심이론 핵심이론 05 폐기물 밀도 계산. 폐기물은 이제 고형물이 가연 성분과 비가연 성분으로 되어 있고 고형물과 수분이 합쳐져서 하나의 폐기물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질량만 나누고 넘기면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 얘의 상관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A 폐기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가연성 물질 함유율이 이제 무게 기준으로 50%인데 이제 밀도가 700kg/큐빅미터인 A 폐기물 10큐빅미터에 포함된 가연성 물질의 양은 이거 다 곱하면 됩니다. 우선 이제 밀도는 이제 부피분의 질량 이거 꼭 외우세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제 가연성의 물질의 킬로그램 무게를 찾아야 되니까 질량만 남기고 넘기면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입니다. 자, 그럼 이 밀도가 몇이죠? 700이죠. 700 kg per 미터 세제곱 그리고 곱하기 10 큐빅미터 10 큐빅미터 하면 약분되면서 몇입니까? 요게 7,000 kg이 되고 7,000 kg인데 이제 50%가 가연성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가연성 물질량이잖아요. 50%래요. 7호 35 그럼 3,500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위의 문제와 동일한데 여기서는 이제 비가연성 물질이 주어지고 가연성 물질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폐기물은 가연성과 비가연성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얘랑 더했을 때 퍼센트로 따지면 이 폐기물의 양의 총량이 이제 100%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더하는 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비가연성이 주어졌으면 이제 가연성 찾으려면 요것만 남기고 이제 이항을 하면 가연성은 1 마이너스 비가연성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걸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밀도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찾아야 되니까 두 개를 곱할게요. 450kg per 큐빅미터. 그리고 얘가 10m 세제곱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4,500kg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1 마이너스 0.72를 뺀 것이 결국에 가연성 물질의 질량이 되겠죠. 그럼 계산해 보시면 이게 0.28인가요? 네. 곱하기 4,500.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계산하면 답이 아마 126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06 폐기물의 발생량 조사 방법. 이 파트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네, 어렵진 않지만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 이거는 차량의 대수를 조사하고 그 부피를 산정해서 이제 겉보기 밀도를 곱해서 중량이 몇이 되느냐 그거를 찾는 방법이고요. 직접 계근법은 실제로 무게를 재는 겁니다. 하지만 좀 손이 많이 가는 대신에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물질 수지법은 이제 유입되는 물질과 유출되는 제품, 뭐 환경오염 물질 양에 대한 이제 물질 수지를 우리가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좀 이것을 세울 수 있는 고급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조사법인데요. 표본 선정에서 이제 조사 요원이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량과 조성을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런 안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적재 차량 개수, 직접 계근, 물질 수지, 통계 조사법 이 4가지가 폐기물의 발생량의 조사 방법이라는 것도 꼭 숙지를 해두시고 문제를 풀면 좋습니다. 그럼 문제 보실게요. 1번 폐기물의 발생량의 조사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적재 차량 개수 분석이 있고요. 직접 계근, 귀찮긴 한데 정확하다고 했죠. 간접 계근이라는 건 없습니다. 물질 수지. 답은 3번입니다. 2번 주로 산업 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산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다. 좀 어렵죠. 내용 보면 개 경계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원료 제품의 흐름을 근거로 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정한다. 얘는 물질 수지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연구원을 좀 고용을 하고 이 방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07 발생량 계산입니다. 이 부분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얘는 직접 문제를 한번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구가 750명이라고 합니다. 왠지 곱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750명인 마을에서 이제 적재함의 부피가 5큐빅미터인 차량으로 7일 동안 쓰레기를 4회 수거했대요. 그래서 밀도가 주어지죠. 네, 그러면 이거 부피분의 질량, 그러니까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질량을 찾아야 되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 단위가 1일이니까 여기서는 근데 75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7일이라는 수가 나오니까 이것을 곱해서 좀 나누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선 쓰레기 밀도가 0.5톤 per 큐빅미터이고 이게 5 큐빅미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5, 25 하면 2.5 톤이죠. 2.5 톤이 이게 7일 동안 한 거래요. 7일. 7일 동안 4회 수거했다고 하니까 얘를 나눠 볼게요. 그래서 얘는 2.5 톤 곱하기 이걸 이제 4번 수거를 했는데 그 4번 수거한 것이 총 7일 동안 이제 수거를 한 거죠. 그럼 이것만 우선 계산을 해 볼게요. 자, 2.5 곱하기 4 나누기 7 하면 1.428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를 기준으로 이게 이제 1.428 톤인데 이것이 한 명께 아니라 지금 750명이라고 했잖아요. 750명입니다. 그러면 톤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1428kg 나누기 750 하면 1인당 1.9kg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명이 요만큼을 배출한다. 답은 2번이죠. 2번입니다. 인구가 18만 명이고요. 도시에서 1인당 2.5kg의 원단위로 폐기물이 발생된 경우 그 발생량이 얼마냐. 단 밀도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도 그냥 다 곱하면 돼요.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우선 폐기물의 밀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부피잖아요. 그러면 밀도는 이제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요거를 스위치를 하면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 되고요. 여기서 밀도는 나왔잖아요.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500kg/m 세제곱이고 질량은 이제 18만 명이 이제 하루에 2.5kg씩 배출을 시키니까 18만 명 곱하기 2.5kg in 1. 여기 이제 인이 들어가겠죠. 18만 명이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18만 곱하기 2.5를 500으로 나눈 한번 요거를 줄여 보겠습니다. 00 두 개 지울 수 있고요. 5 지우고 요게 이제 5로 하면 0.5가 되죠. 그쵸? 그럼 0.5에 1800을 곱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 좀 간단하게 하시면 편해요. 1800 곱하기 0.5 하면 900 큐빅미터가 나오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